여보,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다니. 1993년 추운 겨울날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경찰도 가족도 모두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 하나가 모든 것을 비박고 놓았습니다. 과연 그 가방 속에는 너른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믿기 어려워 하실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까지 꿈같이 느껴지거든요. 1993년 12월 그때 저는 41살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겨울이라 날씨가 몹시 추웠죠. 아내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는데도 계속 춥다고 했어요. 여보, 히터 좀 더 틀어달라고 해봐요. 아내가 제 팔뚝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덮어주며 웃었죠. 조금만 참아요. 곧 휴게소 도착해요. 버스는 천안 휴게소에 멈춰서 씁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죠.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나다니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여보,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 그리고 호떡도 사올까요? 아니에요. 빨리 다녀와요.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요. 아내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생일에 선물한 거였죠. 아내가 버스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15분, 20분, 다른 승객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이 출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 아내가 아직 안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저씨 벌써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다른 승객들도 있는데 계속 늦출 순 없어요. 기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들고 휴게소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여보, 화장실 찾아봤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파란색 목도리를 한 여자분 못 보셨나요? 키가 작고 머리는 단발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매점, 식당, 심지어 주차장까지 다 뒤졌습니다.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님,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CCTV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리소장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오후 3시쯤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서부터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여기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천안경찰서에서 밤을 샜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경찰관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부부싸움은 없었나요? 아내분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은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사온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틀 후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이
휴게소 주변 야산을 뒤졌어요. 저도 함께 참여했죠. 추운 겨울 산속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마치 공기 중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어요. 경찰들도 점점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아마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났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실종자 찾기 단체에 도 가입하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곳곳에 붙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가족들까지도 말이에요. 형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벌모 몇 년째예요. 처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던 사람들이 점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몹시 어두웠죠. 형부,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언니가 혹시 형부한테 숨기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언니 친구들이랑 만났는데요. 언니가 마지막에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 처제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뭔가 불안했다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자주 시기를 보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형부,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는 거잖아. 언니도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정 6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내를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의심은 더 커져갔어요. 아내 친구 중 한 명이 직접 저를 찾아왔거든요. 이름은 순이라는 여자였는데 아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오빠 죄송한데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언니가 마지막에 돈이하기를 자주 했거든요. 혹시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돈이하기요? 무슨 언니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빠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가 저 몰래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알면 화날 것 같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아내 다이어리, 편지, 심지어 옷 주머니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아내 통장에서 실종되기 한 달 전에 5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곳에서 말이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이 인출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내예요. 실종되신 분이고요. 은행 직원이 경찰서에서 발급한 실종 신고 접수중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려졌어요. 인출 장소는 강남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가 음식점, 심지어 병원까지 다니며 아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여자분 못 보셨나요? 그래,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분이 한 달 전에 이 근처에 왔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이 다녀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휴게소를 다니며 아내를 찾았어요.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 아직도 아내 찾고 다니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상인이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길에서 이런 수근거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장모님은 많이 늙어보셨어요. 사위야,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이가 죽었던 살았은 이제 포기해야지. 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내는 분명 살아있어요. 장모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사위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딸이 너를 떠났을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장모님마저 아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째, 4년째 저는 계속 아내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1998년이 되었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몸무게 도두히 빠졌고요. 그런데 그의 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전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실종된 부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는 즉시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한 아주머니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 그냥 라면이랑 우유만 사고는 갔는데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묘사한 여자의 특징이 아내와 비슷했어요. 키, 체격,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말이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저쪽 산동네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동네를 며칠 동안 뒤졌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아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런 여자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내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6년째, 7년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들어왔거든요. 부산에서는 한 택시 기사가 신고했어요. 5년 전쯤에 이상한 여자 손짐을 태운 적이 있어요. 말을 전혀 안 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광주에서는 병원 간호사가 연락을 줬어요. 기억을 잃은 환자가 있었는데 혹시 찾는 분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매번 희망을 갖고 달려갔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이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2000년이 되었어요. 새 천년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아내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찾고 계신 분과 비슷한 환자가 있어요.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신병원이라는 말을 가슴이 아파지만 그래도 안에 가능성이 있다면 가봐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수맘 환자는 3년 전에 입원했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어디서 발견됐나요? 한강 근처에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여기서 치료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 환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보, 하지만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완전히 달랐어요. 단지 체격이 비슷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7년 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여전히 실망은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제를 만났어요. 처제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형부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형부 인생도 생각해야죠.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언니가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했을 거예요. 7년이나 지났는데 처제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아내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2005년이 되었어요. 벌써 12년이 지난 거였어요.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 되었고 아내를 찾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복붙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 실종자 찾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2월 천전 휴게소에서 실종된 아내를 찾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장난이거나 사기였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아내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느덧 15년이 지났어요. 2008년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포기했어요. 심지어 경찰들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009년이 지나가고 2010년이 되었어요. 벌써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아내를 찾는 일만으로 인생을 보는 셈이었어요. 그의 3월 평소와 다른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종자 찾기 사이트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7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이었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1993년에 천안 휴게소에서 실종 신고하신 분이세요? 막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고속버스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분실물 센터요? 왜 갑자기 오래된 가방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혹시 찾으시는 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7년 만에 단서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속버스 분실물 센터는 강남에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직원은 50대 정도의 남자였는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가방이 어제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17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창고 정리를 하다가 뒤쪽에서 나왔어요. 직원이 보여준 가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분명히 아내 가방이었거든요. 검은색 작은 핸드백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이 가방 정말 제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거예요. 직원이 가방을 열어보였어요. 그 안에는 아내 지갑, 화장품,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부터 확인했어요. 아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그리고 우리 결혼 사진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17년 동안 찾아 헤맨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편지는 뭐예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어요. 아내 글씨였어요. 17년 만에 보는 아내 글씨에 눈물이 났습니다. 묘미여,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떠난 거였을까요?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세 번째 편지는 달랐어요. 글씨가 흐트러져 있고 뭔가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가방을 찾아보세요.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직원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방 밑바닥에 다른 것도 있어요. 가방 밑바닥에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메모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그런데 입출금 내역이 이상했어요. 1993년 11월부터 매주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메모지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이 가방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1993년 12월쯤에 천안 휴게소에서 넘어온 것 같아. 그때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아서 17년 동안 이 가방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진작 발견됐다면 아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단서를 찾았으니 다행이었어요. 편지와 메모지를 보니 아내가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7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던 시선들, 가족들의 만류, 그리고 끝없는 절망감까지. 하지만 이제 진실의 한 걸음도 가까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 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첫 번째 번호에 전화했을 때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구직 안에 인적사항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번호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찾아왔던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메모지에 적힌 주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죠. 혹시 17년 전에 여기 있던 회사 아세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어요. 17년 전이요? 글쎄요. 그때는 무슨 대부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업체요? 네, 돈 빌려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대부업체라는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돈 문제로 위험한 사람들과
여�쳤던 걸까요? 이틀 후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7년 전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은퇴했고 새로운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됐어요.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요? 김 형사는 40대 정도의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네, 분명 제 아내가 남긴 거예요. 편지 내용을 보니 단순 실종이 아닌 가능성이 높네요. 수사를 재개해야겠어요. 17년 만에 정식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김 형사는 메모지에 적힌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메모지에 적힌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았어요. 만나보시겠어요? 물론이죠. 그 사람은 박 씨라는 60대 남자였어요. 당시 대부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에 그런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박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형님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사업 실패해서 못 갚으니까 대신 갚겠다고. 형님이요? 아내한테 형제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 형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잠적해버렸거든요.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가자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되는 돈이었나요? 그때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5천만 원 17년 전에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갚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했죠. 포기했다고요? 뭐,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없던 일로 했어요. 박 씨의 말을 들으니 아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큰 빚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거였어요. 혹시 그 형님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 씨였던 것 같아요. 최 모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에게 형제가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아내의 친구들 연락처를 뒤져봤어요. 17년이 지났지만 혹시 연락될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 하나야, 물어볼 게 있어. 오빠 갑자기 왜요? 아내가 최 씨라는 사람을 알았을까? 형님이라고 부르는 전화기 너머로 순이가 한참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혹시 최 사장님 말씀이세요? 최 사장, 누구야? 그게 언니가 잠깐 일했던 곳 사장님이에요. 언니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드디어 단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순이의 말을 듣고 즉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려줘.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일했던 회사 사장님이에요. 무역회사였던 것 같은데. 무역회사, 아내가 그런 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 네, 결혼 전에 1년 정도요. 언니가 그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해야 하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죠. 혹시 그 사람 성함이나 회사 이름 기억나? 글쎄요. 최민호였나?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강남에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김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민호라는 사람을 찾아봐 주세요. 1990년대 초에 강남에서 무역회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사해보자. 차후로 김영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민호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1994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었어요. 사기요? 무역회사는 가짜였고 실제로는 다단계 사기를 했던 거예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어요. 김영사와 함께 최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말라쓴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1993년에 이런 여자를 아셨나요?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람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예요. 제 7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최민호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최민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1993년에 사업이 망하자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갚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갚을 돈이 없었어요. 최민호는 결국 반도주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였죠. 그럼 아내가 그 빚을 다져야 했던 거네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서 김영사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에 당신을 찾아온 적 있나요? 네, 네. 1993년 12월 초에 왔어요. 뭐라고 했나요? 돈을 갚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미 대부업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최민호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을 때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자기 남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냥 도망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피해서 최민호가 도망간 바로 그 시기가 아내가 실종된 때와 일치했어요. 아내는 마지막 희망까지 잊고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혹시 그때 대부업체에서 아내를 위협한 적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으니까 김영사가 추가로 물어봤어요. 당시 거래했던 대부업체 사람들, 지금도 연락 가능한 사람 있나요? 글쎄요, 대부분 이미 다른 일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민호가 기억하는 몇 명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김영사는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사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 대부업체 직원 중에 한 명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그때 최민호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해요. 어떤 손해요? 최민호가 도망가자 보증인인 당신 아내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17년 만에 아내 실종의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거나 더 심각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7년 동안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거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동시에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던 거였고요. 지명사와 함께 당시 대부업체에서 일했던 이강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현재 중고차 판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1993년 그 여자 말이죠. 이강수는 저희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나요? 물론 기억나죠.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최민호 그 새끼가 5천만 원 빚지고 도망가니까 보증인인 그 여자한테 받으려고 했잖아요. 이강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했나 뭐고 처음에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대신 갚아도 된다고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무작정 시간만 달라고 하는 거요. 돈은 없으면서 말이죠. 김영사가 예리하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압박을 가했나요? 압박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강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에도 찾아갔어요. 직장이에요? 아내가 직장을 다녔나요? 어떤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7년 만에 듣는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아내가 저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나요? 계속 시간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 이강수의 증언을 들으니 아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12월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때 그 여자가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됐죠. 김영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강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으로라도 갚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말렸죠.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뭔가 방법을 찾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줬나요? 어쩔 수 없었죠. 그 상태로는 돈을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 이강수의 말에 따르면 그 일주일 후에 아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12월 15일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 가봐도 없고 직장에도 안 나왔고 바로 아내가 실종된 날짜였어요. 마네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혼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혹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위협한 적은 없나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네, 이강수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 여자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최민호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거든요. 그것도 그 여자 이름으로 다른 곳이요? 사채 업체들이죠. 우리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 김영사와 제가 동시에 놀랐어요. 얼마나 더 빚이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1억은 넘었을 거예요. 1억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아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니었죠. 그 사채 업체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거고 이강수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제 아내를 찾아야 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영사가 메모를 하며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했는지 아는 게 있나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는 꽤 심하게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협했다고. 특히 남편 사진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7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매로 올랐습니다.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 김영사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17년 동안 아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강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김영사와 박철민을 찾아 나섰어요. 그는 여전히 사채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어요. 혹시 1993년에 최민호 관련해서 여자 한 명을 기억하시나요? 박철민은 60대 중반의 살이 찐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경기하는 눈빛을 보였어. 17년 전 일을 왜 갑자기 제 아내 해요? 그때 실종됐거든요. 박철민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 그 여자 기억나네요. 뭘 기억하세요? 정말 고집센 여자였어요. 그 끝까지 남편한테는 말 안 하겠다고 버텼거든요. 김영사가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나요? 위협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알려준 거죠. 현실이요? 비주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박철민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세요. 남편 직장 주소도 알고 있고 매일 출퇴근 경로도 파악했다고 했죠. 제 얼굴이 화근거렸어요. 아내가 저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나요? 시간만 달라고 했어요. 반드시 갚겠다고 12월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던데요. 박철민이 잠시 머뭇거리다니 말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자기가 사라지겠다고, 그러면 보험금으로 비주얼 가겠다고 했어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살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보험금이 나온다고. 김영사가 펜을 놓고 박철민을 똑바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렸죠.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박철민이 한참 고민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여자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다른 방법이요? 실종된 것처럼 꾸미자고. 그러면 남편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뭐라고요? 그 여자가 직접 기획한 거예요. 휴게소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다 계획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내가 스스로 실종을 연출했다는 거였나요? 그럼 아내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연락이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안 됐어요. 왜요? 그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거든요. 김영사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12월 20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남편을 속일 수 없다고,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속이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럼 12월 20일 이후에 아내를 못 봤다는 거네요? 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날이 바로 아내가 실종된 날이에요.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 여자가 남편한테 말하러 간 줄 알았는데 김영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그날 다른 누군가가 그 여자를 만난 적 있나요? 아, 잠깐만요. 박철민이 뭔가 생각나는 듯 했어요. 그날 최민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최민호가요? 네. 그 여자 때문에 자기도 위험해졌다고,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최민호가 그 여자와 따로 만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최민호가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희는 최민호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김영사가 강하게 추궁했어요. 12월 20일에
그 여자와 만났죠. 많이 최민우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말렸지. 그러면 저도 끝장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그 여자를 설득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어디로요? 부분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럼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네요. 최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산에서 연락도 왔고, 그 다음에는요. 한 달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7년간의 수수께끼가 풀렸지만 결말은 제가 원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내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당하려 했고,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최민호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김영사는 부산 경찰과 협조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행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평안했어요. 17년 동안 품었던 모든 의문이 해결됐고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아내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